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라입니다. 현충일로 하루 휴장을 앞둔 수요일장입니다. 뜨거울 때는 조금 뜨겁고 차가울 때는 아주 차가운 우리 시장 전략, 오늘도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만한 인터뷰에서는요, 박순혁 작가와 함께 이 IPO 대어로 주목받고 있는 시프트업 얘기해 볼 거고요. 기업 인사이트에서는 여러분 요새 로봇 대세잖아요. 의료 로봇 하고 있는 기업을 기자가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잠시 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좀 힘을 내주는 걸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2680선 다시 한번 올라주고 하루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9시 30분 기점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오랜만에 잘 돌아와주고 있더라고요. 왜인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엔비디오 CEO의 발언에 힘을 얻어서 삼성전자가 한 2%, 3%대 반등세를 현재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코스닥 쪽을 보시면 보합권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락 전환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 상승권에 진입을 했는데 이 4일째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 쪽에서 200억 원 가까이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 그만큼 파는 움직임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특히 뭘 많이 사나 봤더니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필두로 그래서 수급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고 있어요.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장 초반보다 매도 물량을 확 키워가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440억 원 가까운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과 섹터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 어떤 거 꼽아볼까요? 네, 젠슨 황의 단호한 한마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도 정리를 해주셨지만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같은가 이제 어제 대만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였죠. 대만의 이제 컴텍스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삼성의 HBM이 엔비디아 제품의 곧이라기보다는 제품에 탑재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HBM, 엔비디아의 테스트에 있어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간에 이제 테스트에 실패했다, 퀄 테스트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도 있긴 했지만, 결국에 핵심은 뭔가 아직까지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으며, 이 검증이 끝난다라고 하면 채택이 될 것인데, 검증의 과정이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라고 젠슨 황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언제가 된다라고 이제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가능하면 최대한 빠르게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SK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HBM과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좀 더 뒤처져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블라인드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내의 사내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만 저희가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느 일정 부분은 맞는 이야기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이번에 이제 젠슨 황이 했던 이제 코멘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가 최대한 빠르게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은 HBM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지금 현재도 공급 부족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세 개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하게 되면서 HBM과 관련된 공급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주춤하면서 국내에서도 반도체 업종도 전반적으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어제 나왔던 기사 그리고 권수당의 코멘트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 또한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 통과 소식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일 것 같은데, 특징 섹터 아무래도 반도체 보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오늘은 좀 반도체에 주목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동안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많이 쉬어갔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HBM과 관련되어 있던, 하드웨어와 관련되어 있던 파트들은 생각보다 이 흐름이 이제 꺾여 있거나 혹은 주춤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돌면서 좀 개선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어제까지 시세가 분출했던 섹터들의 수급이 빠지면서 이 수급이 이제 삼성전자로 옮겨오고 있다, 순환매로 옮겨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징주까지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이제 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특징주는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바로 PSK 홀딩스,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고요. 패키징 업체죠. 이제 이와 관련해서 가장 HBM과 관련해서 세 개사, 앞서서 언급드렸던 세 개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세가 상승한 이후에 최근에 조금 주춤하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재반등 구간에 접근해보는 것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예측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전 공정에 사용이 됐었는데 HBM 공정이 투자 확대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후공정 패키징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수혜가 나오고 있거든요. 차트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조종을 받아서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PSK 홀딩스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제 좀 위쪽에 있는 고가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반등하는 종목으로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또한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젠슨 황의 단호한 한마디로 오늘장 이 특징 섹터 반도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 차장님께서 두 종목 공략주 꼽아주셨습니다. PSK 홀딩스와 오로스 테크놀로지 살펴주셨네요.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장의 오마단 인터뷰는 박순혁 작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게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잠자고 있던 이 대부분의 게임주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한 소식이 될지 시프트업 얘기요. 예. 시프트업 기관 수요 예측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예. 네. 수요 예측 중인 것 같고요. 예,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개인 청약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이제 종목이 아닌가. 제가 이제 최근에 신작에서 이제 그 위대한 기업을 일단 찾는데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위대한 기업에 좀 해당될 수 있는 이제 게임 그래요? 회사로는 이제 그 시프트업이 좀 그런 좀 뭐랄까 가치 있는 좀 이제 회사가 아닌가 해서 이제 오늘 좀 특별히 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제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그 근거들이 그래서 궁금해지는데요. 예. 뭐 게임 회사니까 게임 당연히 잘 해서겠죠?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이제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려면 이제 역사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NC소프트의 역사하고 좀 연결돼 있어요. 이 시프트업이. 예.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좀 준비해 왔거든요. 이제 준비된 PPT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식백과라고 이제 네. 김성회 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이제 유튜브에서 NC의 역사에서 1, 2, 3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네. 이제 저 자료를 제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저거가 되게 재밌어요. 이제 게임주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런 거 한번 좀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NC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NC소프트의 창립과 리니지에 개발해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요 분이 이제 그 김택진 대표 NC소프트 이제 저분이 되게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이제 진짜 택진이 형 시절이네요. 한글과 컴퓨터 이제 같이 만들었던 그 멤버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와갖고 NC소프트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송재경 부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분이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제 최초로 MMORPG라고 하는 이제 다중 접속 방식의 이제 RPG 게임 바람의 나라라는 거를 이제 최초로 만드신 분이거든요. 저분이 이제 넥슨에서 저걸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퇴사했는데 그때 이제 스카우트해서 NC소프트의 이제 리니지를 이제 만들게 된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자료 보여주시면 무한 경쟁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었다 리니지가. 그래서 이제 저게 뭐 한국이 대표적으로 뭐 딴 나라보다도 이제 특징이라고 할 게 이제 경쟁 강도가 엄청나게 심하지 않나요? 저 게임이 그 경쟁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그러니까요. 돈을 많이 이제 게임에다가 태우면 태울수록 내 캐릭터가 강해지고 이제 그 강해진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리니지의 좀 독특한 이제 공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게임 내에서 이제 성을 획득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왕이 된 것 같은. 저기 이제 세금을 거둔 게 이제 현찰화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게임을 만든 게 이게 좀 성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원동력이 됐다 이제 말씀드릴 수 저게 있고요. 나온 시기가 한 98년도 IMF 이후. IMF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참 이제 침체돼 있을 때 무언가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에서 무언가 다시 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것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많은 페인들을 이제 양산을 그렇죠. 했고, 저거 상장할 때 이제 제가 그 상장 보고서, 분석 보고서 썼었고요. 다음 보이시면 세 번째로 이제 NC소프트의 성장과 후속 게임 작품들에서 이제 리니지로 처음에 이제 계속해서 장사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리니지 하나만 갖고는 조금 좀 리스키하지 않냐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 유행을 탈 수도 있으니까 해서 이제 후속작들을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이제 아이온이라든지 이제 리니지 2라든지 뭐 그런 작품들을 이제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이게 회사가 계속 승승장구하게 돼서 상장은 2000년에 아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2000년에 상장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시총도 올라갔고 명실상부 게임 재벌이 됐고 코스타 게임 이제 대장주로 이제 등극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후속 작품도 쭉쭉 잘 나오다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그 하나 나온 게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이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은 이제 기존의 그 NC 작품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동양 무협이었어요. 동양 무협. 무협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리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 판타지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거고, 블레이드 앤 소울은 이제 뭐랄까 검술하는 또는 뭐 이렇게 이제 쿵후하는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기존 작품들에 비해서 기존 NC들의 작품에 비해서 이제 이 뭐랄까 훨씬 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돼 있는 이제 뭐 조작감이라든지 이제 게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상당히 한 단계 더 이제 도약한 그런 형태의 이제 게임이었고요. 저 게임을 만들 때 저때 김영태 씨 지금 이제 시프트업 대표가 저때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김영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태 귀신이라고 세 번째 사진을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여성의 이제
디테일을 아주 아름답게 이제 게임을 주로 남자들이 하니까 예, 남자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트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이제 그런 분이에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뒤에 다 연결돼 있거든요. 예, 시프트 회사하고 네. 예, 저게 이제 주장점이다. 예, 디테일을 잘 그리는 게 주장점이다.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넘기시면 NC가 그래서 이제 전성기를 구가를 해서 이제 NC 다이노스라고 프로야구 팀도 이제 네. 인수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플레이 NC라고 이제 저거는 좀 소프트한 게임도 이제 좀 만들었는데 저건 크게 성공을 못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기 하고 그다음에 그 대만에 리니지가 수출이 돼서 이제 대만의 국민 게임이 됩니다. 대만에서는 이제 천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대만에서도 여전히 지금 리니지는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리니지 수출한 국가가 그러면 대만. 예, 대만이 대표적이죠. 예, 딴 나라에서는 크게 뭐 성공한 사례는 그렇습니까? 없고요. 예, 네네. 대만만 저때 유독 좀 성공을. 터졌군요. 예. 아마 대만도 우리처럼 좀 뭐랄까 경쟁 강도가 심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여튼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2008년 무렵에 이제 이 격변이 나타납니다. 게임판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아이폰이 등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요새 이제 롤드컵에서 뭐 페이커 이상혁 뭐 해서 이제 거기가 등장하는 무렵이 딱 저 무렵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 기존 유저들을 이제 레전드 오브 리그 리그 오브 레전드 롤에 많이 뺏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게임을 그 하시는 분들이 PC 기반에서 그 휴대폰 기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NC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좀 도전 과제였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이때 이제 김태컨 부사장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동생이세요. 예, 저분이 이제 그 NC에 들어와서 되게 이제 뭐랄까 이제 좀 회사 내에서 이제 중요한 입지를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 무렵부터 이제 사업부하고 그 다음에 게임 개발 부서 간에 좀 알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개발 부서에서는 이제 우리는 좋은 게임을 만들자, 이제 더 재밌고 뭐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사업부 쪽에서는 이제 돈을 좀 뽑아내자. 회사 실적이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되게 좀 알력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 무렵에 이 게임부하고 사업부 사이에 이제 큰 갈등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제 게임 개발 부서 사람들이 다 회사를 퇴직하는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한 거고. 그러니까 김 부사장이 그럼 사업부 소속돼서 사업부 쪽에 조금 더 그렇습니다. 힘을 예, 실어줬었나 그렇습니다. 보죠? 예, 마케팅 쪽에. 예, 그래서 예. 이제 지금 2017년 무렵에 이제 그 리니지 모바일이 시작되는데 이제 리니지 모바일 시작되고 거기에 이제 되게 과한 과금 요소들이 속속 도입돼 갖고 이제 회사 측면에서 보면은 경영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반면에 이 게임 하는 사람들한테는 서서히 민심을 잃어가는. 그렇죠. 골스팬들 떠나가죠. 예. 그 이제 계기가 됐던 게 저 사업부의 이제 난이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업부가 이제 독주를 했는데 사업부가 해서 이제 이게 NC가 너무너무 이제 매출도 증가하고 뭐 이익도 잘 나고 너무너무 이제 잘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잘 나가기 위한 엔진이 그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들의 좀 고열을 빠는 식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NC 쪽에서 주로 이제 게임 개발하고 우리는 좀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퇴직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NC가 좀 게임 개발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그 결과로 NC 소프트의 주가가 104만 원 고점을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찍고 지금은 19만 300원까지 5분의 1토막 난 게 바로 이제 저런 맥락에서 이제 발생한 겁니다. 지금 NC는 이제 실적이 급격하게 좀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NC 쪽에서 직원들을 좀 이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요. 이제 너무 뭐랄까 조직은 방대해졌는데 이제 게임 개발 성과는 이제 뭐 그렇다 할 게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원을 이 구조조정 하는 데서 이제 그 직원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때 이제 나갔던 많은 이제 게임 개발 NC 쪽에서 이제 게임을 그 개발하던 이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지금 가 있는 데가 시프트업.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예. 저런 역사를 가지고 이제 김 대표가 시프트업을
태동하게 하는,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일단 시프트업 좀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초두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 업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게임을 하는데 조금 뭐 독특한 게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예. 서브컬처 게임 플러스 콘솔 게임의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서브컬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일본 쪽에서 이제 쓰는 용어인데 네. 이제 뭐랄까 좀 길티 플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회적으로 보면은 좀 도덕적이지는 않은 예. 예. 조금 음흉한 뭐 좀 그런 느낌 이제 그런 컬처에 해당되는 좀 이제 뭐 B급 감성이라고 얘기하는 예. 이제 뭐 좀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디테일 네. 기신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콘솔은 이제 이 게임이 돌아가는 이제 플랫폼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전자오락실이라고 이제 하는 옛날에 많이 했던 이제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PC 기반이 있고 모바일에서 하는 게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콘솔은 이제 엑스박스나 이제 플스 같은 거. 플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닌텐도 스위치 같은 예. 그런 쪽에서 이제 구동되는 게임이 이제 콘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게임계에서 그동안 가장 큰 약점으로 항상 꼽혔던 부분이 이제 콘솔 게임에서 우리가 너무 약하다. 콘솔 게임에서 세계적인 히트작이 없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시프트업에서 해낸 거기 때문에 아마 상장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각광을 받는 요소가 이제 되지 않겠나 싶고요. 다음 장 한번 요거 네. 김영태 시프트업 대표 1세대 일러스트레이터가 1군 2조 원 가치에서 이제 이 네. 기사가 있는데 예, 이제 여기 지금 내용이 나갑니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올해부터 했어요. 이분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제 그 창세기전이라는 이제 그 PC 게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 97년, 98년 이때입니다.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했었던 분이고요. 이제 창세기전이 되게 좀 흥행한 케이스고 그다음에 예. 뭐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NC의 블레이드 앤 소울 하면서 이제 그 합류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한 2013년 무렵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했고 네. 작년에 이제 니케 승리의 여신이라는 이제 이 모바일 게임이 이제 대박을 터뜨렸어요. 이게 지금 나옵니다. 보시듯이 이제 디테에 이제 많은 예. 저게 서브컬처입니다. 예, 저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하니까 누군가의 이렇게 매니악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이거를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 장소에서 게임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이제 그런 게임이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고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네.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이제 플스용 게임이고요. 여기도 그렇군요. 이제 마찬가지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있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요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시프트업 관련해 갖고는 이제 PC 반 PC 아이콘이 된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흥행 여부가 관심이 된다 해서 계속 저희가 있었어요. 니케 때부터. 네. 이제 PC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이게 정치적 올바름 이런 그렇죠. 거 이제 예. 그래서 저기 페미니스트 이런 쪽에서는 지금 게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잠식해 있어서 이제 서양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그 볼륨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되게 좀 축소해가지고 좀 건전하게 꽃도 좀 건전하게 피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게임 유저 입장에서는 왜 이딴 식으로 만드냐 게임을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캐릭터가 이제 그런 좀 반감들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디테일을 그리는데 이제 이 30년 한 20년 이제 인생을 바쳐보시는 이제 저분이 이제 대놓고 그 반PC적인 이제 이런 이제 디테일을 좀 부각하는 이런 작품이 내놔서 니케가 대박이 터졌고 이번에 스텔라 브레이드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텔라 브레이드 게임을 내놓을 때 이제 이 그 시프트업 쪽에서 얘기한 게 이제 우리는 그 AAA급 게임을 내놓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지금 반응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일본 쪽 얘기인데요. 일본 쪽에서 이제 시프트업의 스텔라 브레이드가 일본에서 품절 대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주간 판매량을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일본에서 엄청나게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영화 사이트에서 그 이제 평점, 이제 별점 주듯이 게임도 이제 평점을 주는데 그 게임 평점이 지금 대략 9.5점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이제 좀 좋은 반응을 지금 받고 있는 이제 갓게임이라고 좀 불리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미국에서도 이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텔라 브레이드가 미국 4월 소프트웨어 판매량에서 1위를 달성했다 해서 요 밑에 나와 있는 게임들이 이제 그 뭐랄까 되게 유명한 게임들이에요. 이제 다 게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딱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타이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이틀을 다 제끼고 지금 이제 스텔라 브레이드가 1등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장하게 되면은 좀 각광을 받는 요소가 되지 않겠나. 네. 이제 삼양식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은 내수가 좀 이제 제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야 이게 좀 이제 좀 밸류를 받는 것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국내 게임 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내수 쪽에서만 사실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기껏해서 이제 해외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 수출해서 이제 좀 대박 나는 이제 저기 크래프톤이 이제 중국 쪽에서 대박 난 사례고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일부 존재했는데 지금 일본의 콘솔 시장,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까지 조금 이 성과를 내고 있는 이제 게임 회사는 지금 저 회사가 거의 유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각광을 받는 요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예. 그 시프트 찾다 보니까 예. 이대주주가 텐센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예.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 없을까요? 텐센트가 이제 국내 게임 이 뭐랄까 스타트업은 이제 다양하게 많이 돈을 뿌려 나갔고 이제 뭐 좀 벗어나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을 공략하려고 하면 이제 저런 텐센트 같은 이제 중국 업체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이제 상장 그 증권 신고서에 보면은 이제 한 4%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고 그래요. 이제 네. 일대주주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조심해야 돼. 네. 이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네, 네, 이제 뭐 네. 그 정도로 보시면 안 되겠나 아. 싶습니다. 예. 그 텐센트가 중국 내에서 그래도 꽤나 조금 자유롭게 하고 있긴 한데 그 마윈처럼 약간 예.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 예. 제가 질문을 아, 한번 드려본 예, 예. 것이고요. 텐센트는 네. 이제 게임을 좀 유통하는 입장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유통 회사니까 이제 다양한 게임들을 이제 게임 개발사들의 이제 지분을 태워갖고 그 게임이 잘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자기네 채널을 통해 갖고 이제 유통시키는. 아까 이제 롤 말씀드렸는데 롤 같은 경우도 이제 유통은 저기 텐센트에서 맡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뭐 파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게임 기업의 IPO로 인해서 게임업계의 훈풍이 온기가 전해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흥행은 좀 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흥행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좀 비싸게 상장된다는 이제 3조 5천억이면은 뭔가? 저 금액 자체가 되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3조 5천억 정도면은 이제 PR로 대략 한 뭐 30에서 한 40 정도 사이 되는 거니까 저기서 이제 상장해 갖고 또 이제 뭐 첫날 뭐 100% 200%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당장 PR이 뭐 70, 80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는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좀 저도 고민해봤는데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먼저 하이브 사례를 먼저 제가 보여드리면 하이브도 상장할 때 처음에 고평가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날 상장해갖고 아마 거의 한 뭐 따따블까지 못 갖고 한 뭐 100% 150% 뭐 정도 올랐다가 보시듯이 상장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한참 떨어지다가 회사가 좋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바닥을 이제 다지고 다시 재차 상승해갖고 나중에 40만 원까지 갔던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움직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들을 좀 이제 뭐랄까 좀 전략적으로 잘 좀 생각해서 좀 움직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런 움직임에 제일 좀 부합하게 움직이지 않겠나 싶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반면에 상장 당시에 이제 되게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어갖고 제가 이제 채권부에서 이거는 너무 저렴하게 지금 나온 것 같다.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사면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머티인데 그거는 이제 보시듯이 지금 상장하자마자 계속해서 올라갔고 그때 뭐 4만 원, 5만 원 정도 상장했다가 이제
20만 원까지 찍고 그다음에 지금 빠져서 지금 한 8만 원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저런 형태로 에코프로 모티브는 움직였습니다. 아마 이거보다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좀 하이브 쪽이 좀 가까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핫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 상장하고 그다음에 대략 한두 달 정도 이제 특히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네. 그 코스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정 부분 이제 비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패시브 수급 때문에 신규 상장주가 저렇게 이제 좀 덩치가 있는 회사가 올라왔을 때 그게 이제 그런 패시브 수급에 의해 갖고 좀 수급적으로 한두 달 동안은 이제 바짝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한두 달 동안 바짝 오르고 난 다음에는 아까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20만 원에서 지금 이제 8만 원까지 떨어졌듯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네. 그런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좀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네, 시프트업의 탄생부터 그리고 이제 흥행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금투세 뭐 요새 집회도 하고 이래서 관련해서도 한마디로 이렇게 짧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려고요. 예, 금투세는 초부자 감세고요. 이제 정의로운 조세 체계를 이제 해치는 이제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될 악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업 인사이트 심영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에서 이 로봇즈 반등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 로봇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의료 로봇 전문 기업이죠. 큐렉소를 심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내용 만나보시죠. 로봇에 연결된 커터가 빠르게 회전합니다.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는 로봇이 스스로 움직여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로봇이 직접 움직이는 만큼 보다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 로봇이 현재 남아있는 제품들 중에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는 제품은 없거든요. 절삭을 할 위치만 알려주거나 혹은 의사 선생님이 이 로봇의 끝단을 잡고서는 직접 움직여서 절삭을 하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특징은 뭐냐? 로봇이 직접 절삭을 한다. 다른 데는 절삭기구가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체 보행 재활 로봇 모닝워크는 발판 기반형으로 치료 준비 시간을 약 1분 수준으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큐렉소가 로봇 제작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안전성과 사용성, 경제성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접목해 정밀도와 편의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의료 영상 정보를 잘 판독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그 판독을 결정을 쉽게 의사결정을 쉽게 하는데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수술하는데 필요한 영역과 필요 없는 영역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료기 도구를 그거를 인체에다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느 각도로 삽입을 해야 수술 결과가 좋을지 이런 수술 계획을 짤 수가 있거든요. 다른 그 AI 영상 정보 기업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큐비스 조인트는 다음 달 말을 목표로 미국과 일본에서 인허가를 추진 중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수출 확대와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로봇 분야는 50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분야가 350억 해가지고 전체적인 목표는 이제 850억 이렇게 목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 뉴로메카로부터 로봇팔을 공급받기로 해 원가 절감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권가에서도 큐렉소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가 그동안 좀 이제 많이 환자들이나 이제 그 의사들한테 사용이 되고 그런 사용 경험 같은 것들이 이제 축적되고 입소문이 나면 더 빠르게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확산 적용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인력 부족이라든지 비대면 환경의 어떤 그런 선호라든지 열악한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이제 이런 의료 로봇 수술 같은 것들이 계속 좀 언급이 되고 있어서 큐렉소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좀 좋은 환경들이 펼쳐져 있죠. 큐렉소는 나아가 자체 제작에도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사업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하면 훨씬 더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품질 관리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의료 로봇 그다음에 수술 로봇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직접 제조를 하고 싶죠. 글로벌 인공관절 수술 로봇 판매사는 현재 큐렉소를 포함해 5곳에 불과한 상황.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큐렉소가 시장 내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네, 큐렉소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영상 보면서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해요. 그 마지막 부분에 국내에서 인공관절 수술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5곳뿐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떤 거길래 이렇게 회사가 드문지 궁금하네요, 먼저. 네,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로봇이 쉽게 말해서 이제 인공관절 치환 수술에서 관절이 치환될 자리를 결정하고 이제 뼈를 정밀하게 잘라내는 데 사용되는 로봇입니다.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 높은 기술력을 좀 요하고 있기도 하고 인공관절 시장 자체가 미국이 가장 큽니다. 미국이 글로벌 시장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쟁 기업도 보면 대부분 미국 기업입니다. 이런 와중에 시장이 성장하는 중이라서 그만큼 큐렉소가 좀 선두주자로서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이런 점을 좀 큐렉소한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전문가 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당연히 경쟁 기업들이 진입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이라든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런 인증을 받는 데까지도 사실 시간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그런 레퍼런스로만 놓고 보면 이미 이제 선두주자로 나선 이 선점 효과가 좀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해외 인허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큐비스 조인트 인허가가 완료된 국가가 한국이랑 인도,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총 8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를 준비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국가가 이제 미국이랑 일본을 포함해서 대만이나 브라질 등 남미 국가를 위주로 총 18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업 보고서나 IR 자료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제 회사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들 국가에서 허가가 나면은 해외 매출 성장세가 좀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일본 다 있는데 이쪽이 없어서 중국 쪽은 계획 없다고 합니까? 네, 안 그래도 이게 좀 궁금해서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좀 승부를 보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 기업이랑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기술 오픈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네, 그렉소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포부를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을 보면서 또 생각이 든 것이 요새 어떤 산업이든 AI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특히 요 수술 로봇 분야에서도 AI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이나 또 전망은 긍정적인지 이런 부분들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좀 추이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수술 로봇에 이제 AI를 결합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확도랑 정밀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술 로봇 시장이 이제 지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이 AI를 결합을 하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4월에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이제 AI 기반 수술 로봇 시장 규모는 2025년에서 30년까지 연평균 18%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좀 시장이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큐렉스도 로봇에 AI 도입하고 있다고 해서 그럼 AI 테마로도 좀 묶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까요? 우선 이제 회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나간 영상에서 이제 대표가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AI 영상 정보 기업이랑 협업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AI 수술 로봇 개발 협력을 맺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CT 영상을 좀 수집을 하고 AI 기반 3D 뼈 모델 생성이랑 이제 의료 분석 영상을 생성을 해서 환자별로 최적의 수술 계획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AI CT 영상 분석 기술을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 시간은 좀 줄이고 정확도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경험이 많지 않은 국가들에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저변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기술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이제 AI 테마주로 묶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향후 좀 그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보행 재활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보행 재활 로봇 하면 착용하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큐렉소는 발판 기반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나 봐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진행 상황. 좀 이제 환자가 탑승해서 훈련하는 로봇인데 그래서 이제 평지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 좀 다양한 보행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특히 특이했던 게 가상현실, 그러니까 VR 소프트웨어를 좀 접목을 했는데 환자가 로봇에 올라가서 이제 훈련을 할 때 모니터를 보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아바타가 숲길이나 공원을 걸어가는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게임을 하듯이 훈련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AI도 그렇고 당장 테마주라고 묻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향후 AI나 메타버스 관련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보행 재활 로봇은 아산병원을 비롯해서 전국 19개 병원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웨어러블 로봇 시장 진출 계획은 없다고 합니까?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도 이제 성장 중이라서 안 그래도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네.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이제 대표 멘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웨어러블 그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엔드 이펙터 타입에서 그쪽으로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소프트 로봇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와이어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훨씬 더 좀 편안하게 이제 입을 수 있는 로봇이죠. 그런 로봇을 지금 서울대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실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다른 장소로 나가는 이런 웨어러블을 지금 할 생각은 아직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올해 실적 목표 850억 원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어떤지 그 현황을 또 짚어봐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 일단 올해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해까지도 11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다가 올해 1분기엔 매출액 139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 1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큐렉소가 사업을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의료 로봇이랑 임플란트, 그리고 무역 쪽입니다. 좀 특이한 게 이제 식품 원료를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무역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주요 판매처는 전신이 한국 야쿠르트인 HY 그리고 팔도 등입니다. 예. 참고로 여기서 이제 HY는 큐렉소 최대 주주이고요. 무역 사업이 이제 전체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좀 미미한데 그럼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 이쪽에서 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의료 로봇 사업이 R&D나 인허가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 이익이 좀 나지 않아서 자금 조달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따로 영위를 하는 거라고 하고요. 다만 핵심 사업은 의료 로봇이기 때문에 점차 주력 사업인 의료 로봇 사업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의료 로봇 사업에서는 지속해서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전 사업부가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2023년이랑 2022년 둘 다 임플란트나 무역 사업 부분은 흑자가 났습니다. 반대로 의료 로봇 사업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유를 살펴보니까 의료 로봇 사업 부분은 이제 의료계 파업이랑 경기 부진 영향으로 로봇 판매 대수도 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48% 정도가 감소해서 12대 정도밖에 판매를 못했는데요. 영업이익도 이제 매출액 감소로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고 연구개발비가 이제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로는 엔지니어들도 좀 많이 뽑았고 회사가 이전도 했는데 이런 공통 비용이 의료 로봇 사업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큐렉소가 850억 원이라는 이제 실적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었던 건 앞서 말한 이제 해외 인허가가 올해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데다가 작년에 뉴로메카랑 이제 로봇팔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의료 로봇 사업 전체 매출 원가가 25% 수준으로 절감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큐렉소 로봇에 달린 커터가 소모품이어서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로봇을 납품할 때 이것도 소모품 패키지로 이제 구성을 해서 함께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소모품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미 국내외에 로봇이 이제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소모품 매출도 지속해서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장기 성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큐렉소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당장 자체 제작에 나설 수 없다 보니까 다른 산업용 로봇 이제 업체랑 협업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큐렉소 얘기 심영주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만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느끼세요? 여기에 원이 붙으면 어떨까요? 제 생활에서 따져보니까 점심에 먹는 백반 한 끼, 브랜드 커피 2잔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돈으로 극장 가서 영화 한 편은 못 보고요. 이 10,000원의 벽이 더 무시무시하게 작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매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곳인데요. 통상 7월,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안을 내야 합니다. 최근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만일 최저임금위가 이번에 최저임금 1.42% 인상을 결정을 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기게 됩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인상폭은 물론이고요.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같은 더 민감한 주제들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측은 동결, 노동자 측은 12,500원을 최초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는 과연 이 높고도 단단한 10,000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나우였습니다.
10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현충일로 하루 휴장을 앞두고 있는 수요일장인데요. 오늘도 이데일리 TV가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끝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저는 금요일장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